여러분, 셀룰로즈까지 하고 탄수화물이 끝났는데 이번 시간은 단백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셀룰로즈 하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끝냈는데, 아무튼 과일 주스 얘기했었죠. 과일 주스에서 즙은 다 걸러내고 찌꺼기는 걸러내고 과일 즙 액체만 마신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일을 읊겠다 그런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셀룰로즈는 우리가 섭취를 해주는 것이 정장작용 기타 등등 유리하니까 과즙기 그런 거에서 너무나 그 즙만 갈아낸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식품 영양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이니까 그런 기계들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셀룰로즈 성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을 짓고 이번에는 단백질 얘기할게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단이라는 것은 달걀에 관한 그 의미가 있으면 단백의 단백질의 주성분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폴리머 중합체라고 얘기했다. 중합체라는 것은 폴리죠. 폴리머 여기 모여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단백질의 성분 탄소, 질소, 수소, C, O, N, H 중량 비순 요거 알아두세요. 빨간색으로는 안 했지만 우리가 단백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탄소와 산소와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라고 아미노산의 경우는 이러한 그림의 형태로 H2N, H 그리고 OOH, NH2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첫 번째 형성 그런 물질이에요. 탄수화물로 치자면은 단당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여기 폴리머 중합체를 형성하여 우리가 단백질이 이루어지는데 단백질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등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성분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고요. 세포에게 구성성분 및 생명의 기본 구성성분이다. 아미노산은 아미노애시드라고 하는데 비교적 단순한 분자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복합적인 분자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분자량이 엄청 크고요. 그리고 단백질에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는데 아미노산들이 화학결합을 통해 연결되어진 결합을 우리가 펩티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티드 결합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펩티드 결합이 여러 개 폴리로 존재한다는 중합체라는 폴리펩티드라고 한다. 그래서 분자량이 비교적 작으면 폴리펩티드, 그냥 펩티드라고 하고, 그리고 펩티드 결합이 완전히 분자량이 큰 경우 단백질이라고 한다. 단백질이 뭔지 이번 시간에 한번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단백질의 기능인데요. 단백질은 생합성되어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한다. 그리고 생체 내에서 대사작용,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필요한 효소의 구성성분이다. 단백질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우리 몸에 다시 합성되어 근육, 모발 등 생체 구성 유지를 위한 생리적인 역할을 한다. 오늘 필수 영양소 중에 뭐였죠? 탄수화물이었죠. 지금 단백질하고 있죠. 지방 세 가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 다 해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탄소가 50%, 수소가 7%, 산소가 23%, 질소가 16%, 황이 2% 내외로 구성됐고 질소가 얼마야? 16%라고 그랬죠. 측정하면서 단백질의 함량은 우리가 질소량 측정으로 알 수 있다. 이것도 또 빨간 줄을 쳐놨네요. 그리고 단백질의 변성은 가열이나 가, 산, 알코올 등을 처리하면 안정된 입체 구조가 일그러져서
변성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품을 가열해서 조리하면 단백질이 응고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열변성, 가열한다. 단백질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60도, 70도에서 열변성이 일어나서 소화흡수가 용이해지도록 한다. 변성에서 소화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백질이 열변성으로 인해서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열에 풀리면서 단백질 분해 요소를 작용받아 소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뭐죠? 달걀 한 50도 정도, 70도 정도 그 열을 가한다면 살살 그 굳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기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받아 소화되기 쉽게 변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달걀을 예를 들면 날달걀, 반숙, 완숙 뭐 이렇게 볼 때 약간 반숙 이런 것들이 그 소화 작용에 가장 도움이 된다. 이런 거 뭐 그냥 얘기만 들었죠. 그런 근거가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백질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 난, 달걀, 유류, 어패류 뭐 이런 것들이고, 단백질 구성의 70%는 미오신과 액틴으로 동물성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섬유 단백질과 이것을 둘러싼 콜라겐으로 결합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단백질이라는 것은 섬유 단백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콜라겐이라는 것이다. 글리코겐이라는 동물성 탄수화물 얘기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콜라겐이라는 얘기가, 콜라겐과 혼돈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죠. 콜라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콜라겐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고 질려서 소화는 어렵다. 그리고 영양적 가치도 낮다. 영양적 가치 낮으면 무조건 또 다이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래 가열하면 분해되어 젤라틴으로 변하게 되고 소화흡수도 쉬워진다. 젤라틴은 젤 형성 능력이 있어서 젤리 등 식품 가공에 이용된다. 콜라겐, 우리 어떤 거 쓰죠? 저기 그 얼굴 피부 팩에 그 콜라겐 팩 있죠. 그리고 아무튼 뭐 저기 소화가 어려워서 영양 가치는 작다. 그리고 또 단백질 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많이 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에 콜라겐 팩도 있고, 콜라겐 하면 생각나는 건 뭐 있죠? 저 돼지 껍질.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한번 여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콜라겐 들어있는 식품 뭐 있어요? 그랬더니 돼지 껍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콜라겐이 많은, 내가 꼭 돼지 껍질만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거에도 콜라겐 함유된 그런 좋은 식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콜라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더 검색하고 찾아보고, 콜라겐이 왜 좋은지 다시 한번 나도 한번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아무튼 우리는 콜라겐은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동물성 단백질이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곡류, 밀, 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식물성에 비해 리신, 트리오닌, 트립토판 등이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적고 단백가가 낮은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면에서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이 기능이 좋고 엄청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또 칼로리 면에서는 또 그 단백도가 낮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작다. 뭐 그 영양 가치로서나 또 그 자꾸 다이어트를 얘기하게 되는데, 에너지 원롤 서로 비교 상충해서 좋은 그런 그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식품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콩 한번 볼게요. 식물성 식품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다. 그리고 단백질인 양질의 단백질인 글리시닌을 포함하고 있어서 땅에 나는 소고기라고 한다. 고단백 40%, 트립토판을 제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아무튼 식물성 단백질에는 곡류, 밀, 두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이번에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미노산, 그 단백질의 가수분해로 얻은 최종 분해 산물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아미노산은 분자 하나에 그 이상의 아미노기 그리고 칼복실기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수에 따라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 중성 아미노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무색 결정이다. 그리고 단맛 또는 그 맛있는 맛이 느껴지고 분자량이 많은 것은 쓴맛이 느껴진다. 단백질이 흡수되면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 이용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타민과 함께 영양제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 그 아미노산이에요. 비타민과 함께 영양제로 이용이 되겠다. 네, 이렇게 그 약품으로 영양제로 만들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미노산 흡수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타민. 근데 이 시간 제일 마지막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타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필수 영양소 오늘 이 수업 내용 중에는 비타민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 뭐 있죠? 저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물에 녹는 거, 그리고 물에 안 녹는 거 그런 거 있는데 비타민에 관해서도 비타민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된 뭐죠? 채소, 뭐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비타민도 그 WHO 권장량 이런 거 있고 뭐 어느 정도 섭취해야지 모든 것이 다 과유불급 섭취해야지 좋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일이나 야채를 뭐 올리브유나 기타 식용유, 식물성 식용유겠죠. 이런 거에 이렇게 볶아서 같이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섭취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영양학자들이. 내 말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 요새 어디 음식점 가면은 뭐 샐러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샐러드에 오일을 첨가해서 볶아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비타민 섭취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팁으로 한번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비타민에 관해서 아무튼 자료에 빠져서 얘기를 하는데 그 비타민 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뭐 WHO 권장량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비타민 C가 하루에 권장량이 뭐 예를 들면 뭐 500mg 뭐 얼마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 비타민 C를 만약에 뭐 사과라면 뭐 사과를 다 먹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은 뭐 사과를 50개 먹어야 된다, 뭐 배추를 100개 먹어야 된다, 이러한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냥 내 상식적으로 뭐 비타민 C 맞추려고 뭐 사과 50개 먹을 수 있고 먹고 배추 100개 이렇게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 식품 영양학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들은 건데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경우에는 그 종합 비타민 뭐 1개 정도는 먹어주는 것이 그 비타민 권장량 그런 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 강의를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비타민 1개 정도는 종합 비타민 뭐 먹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미노산은 특징 적은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조미식품, 화학조미료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화학조미료, 우리 얘기하는 MSG라는 게 있죠. 근데 뭐 그 MSG라는 것은 왜 먹으면 아주
막 암 걸릴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미노산의 그 성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때는 과거에는 그 아미노산 그 MSG도 뭐 그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는 그 없어서 못 먹었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 근데 그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저 해로운 것이 아닌데 과하게 썼을 경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글리신은 현재 합성주, 술주자죠. 배합되고 술맛 향상시키고 있다. 식품의 향기 개량에 이용되는 아미노산도 있다. 그리고 아미노산의 보조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보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치 못한 밀, 옥수수 등의 단백질은 물론 필수 아미노산을 동물성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영양 가치를 보충한다. 양질의 그러니까 식물성과 동물성 같이 섭취하라는 얘기겠죠. 아미노산의 식품과 필수 아미노산의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반드시 빨간줄 쳐놨죠.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인체 내에서 거의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식품으로 해야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다.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인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하지만 반드시 섭취 하지 않아도 인체 내에서 다른 아미노산과 합성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절대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만 그냥 알고 있을 것이지, 이런 거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해도 되겠지만은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효소입니다. 효소라는 것은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 촉매를 하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다.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나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즉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 상당히 중요하죠. 효소라는 것이. 그리고 화학 반응 효소에 나타나는 효소는 산화하는 효소, 전달 효소, 가수분해 효소, 분해 효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만 봐두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효소라는 것은 화학 반응 촉진시켜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효소 같은 것을 식품으로 하여서 또 다이어트 식품으로 판매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만큼 효소는 기능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요 효소로서는 단백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도,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pH나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35, 45대에서 활성이 가장 크지만 그 범위 넘어서 오히려 활성이 떨어지고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떨어진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만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만을 선택적으로 촉매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자물쇠와 열쇠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효소는 성질에 맞게 맞는 것에서만 기능이 나타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기 또 효소에 대해서도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죠? 여기 열쇠와 자물쇠,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로 기질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가 내분비계 호르몬이랄까? 호르몬은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뭐 환경 오염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든지 그런 물질들이 호르몬이 아니에요. 환경 호르몬은. 그런데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것이 환경 호르몬이다. 여기서 보면은 자물쇠와 열쇠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잠시만요.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의 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물쇠와 열쇠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보통 호르몬은 호르몬과 호르몬이 결합한 경우에는 아까 자물쇠 열쇠 얘기 나왔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호르몬이 이렇게 해서 맞춰져요. 자물쇠와 열쇠 같이. 이게 정상적인 호르몬인 관계인데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고 했죠. 이 그림에서 여기서는 자물쇠 열쇠 딱 맞았죠. 그런데 환경 호르몬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번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대충 이렇게 자물쇠 열쇠처럼 딱 맞지 않아요.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는 호르몬인 줄 알고 결합을 했다가 우리 몸에 그 이상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해요. 호르몬에 대해서는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그 위해성편까지 다른 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 그 효소는 자물쇠와 열쇠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효소는 성질에 맞는 것이지만 기능에 따라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얘기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이중결합이 없다.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기선 이중결합이 없대요. 포화지방산.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이라는 고체상 동물성 기름,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건 식물성 유지, 액지상이다.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볼 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어떤 것이 그 인체에 이롭겠어요? 포화지방산이 이로운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차이점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기 이중결합 없다.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 있다. 그림으로 볼게요. 아까 포화지방산 이중결합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또 순간적으로 헷갈렸을까봐 다시 한번 볼게요.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없대요. 그리고 불포화는 이중결합이 있다. 그림으로 다시 보면 이중결합이 없는 경우예요. 이중결합이 없어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분자들과 그 분자를 빽빽하게 포화되게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중결합이 여기 있기 때문에 빽빽하게 채우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불포화 어느 정도 빽빽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여유가 없죠. 그렇지만은 빽빽하게 채우는 것을 방해한다. 불포화지방산. 여기서 빽빽하다, 빽빽하지 않다.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될까? 혈관 속에 불순물이 많다. 이런 경우 그 혈액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죠. 여기서는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혈액 소통이 어렵다. 여기서는 빽빽하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혈액 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몸에 왜 좋은지 안 좋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 지방 한번 볼게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여기서 수소를 첨가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하기 쉬우며 저장하기 편하기 위해서 고체 상태의 기름으로 만드는 경우, 일단 고체 상태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둘 중에 생각하면 포화지방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이 총합 그 이중결합이 없다. 그리고 또 그 빽빽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혈액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근데 액체 상태인데 그냥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우리가 편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트랜스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햄버거, 피자 이제 뭐 얘기하잖아요. 가끔은 먹어도 되겠지만 특히 그 서양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갖고 서양에는 비만도 엄청 많고 그 뭐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는 그 의료 정책, 의료 보험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비만인 환자들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지방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트랜스지방의 특징은 불포화 지방산이나 화학적으로는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포화 지방산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랬죠? 불포화 지방산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중 저밀도 지질 단백질, 이것을 LDL이라고 해요. 증가시켜 관상동맥,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을 유발한다. LDL,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은 HDL이라고 하는데 HDL은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LDL은 낮을수록 좋다. 그래서 HDL과 LDL을 플러스해서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 치가 높으면 안 좋은 건데 이 경우에는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 이런 것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엄청 해롭다. 이런 것이 트랜스지방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트랜스지방 어디에 있나? 동물성 식품의 일부 존재하고 초식 동물의 장, 그리고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산 포함된 그 사료, 먹은 닭고기 이런 거에 대한 트랜스지방 어느 정도 조심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